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오늘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하여 지난 시간 1부 기본적 분석에 이어서 2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 1부 기본적 분석에 이어서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적정 주가부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적정 주가를 구했죠. 네, 적정 주가를 구했고 2021년도에 그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약 27,000원 정도, 27,000원 정도, 여기 초록색 선이 2021년의 적정 주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선 밑에 이제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밑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선 11,300원대 권역이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의 움직임을 적정 주가 하단 밴드부터 적정 주가 또 더 나아가서는 더 과열되면 이제 적정 주가 상단 밴드, 여기 제가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적정 주가 상단 밴드까지도 그 주가가 등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11,0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만큼의 적정 밴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높게는 24,300원 정도까지. 여기 제가 이제 가장 고점이 22,15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표시를 할 수 없는데 24,364원으로 지금 계산이 돼 나오는 게 2021년에 적정 주가 상단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을 이제 이렇게 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갑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금 좋은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그래서 그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매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술적 분석, 어떤 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공략하는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봉 화면부터 제가 확인을 해 드릴 텐데요. 네, 보시는 화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이 주간 차트에는 제가 딴 거보다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 중에서 12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12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가 이 12주 평균 이동선 위에 있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추세가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12주 이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봉으로 치면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주에 보통 5일이니까 곱하기 5하면 6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이 저는 중요한 선으로 일단은 보고 가는 거고요. 60일 이동평균선 다음에는 이제 121선, 241선 이렇게 우리 흔히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일단 주봉상에서는 제가 주로 12주선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동평균선을 굳이 이제 여기 차트에 그려놨다면 여기 빨간색 선 있잖아요. 빨간색 선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 두 개가 있는데요. 파란색 선은 1년에 해당하는 52주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선은 거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26주선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보는데요.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봉 차트로 봤을 때,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선이 있잖아요.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000일까지도
참고를 하는데요. 보통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는 60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241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 차트상에서 봤을 때 12주선이 60일에 해당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주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선 12주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12주선은 위에 보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 선이 있죠. 그죠?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밑에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12주 이동평균선인데 보통 12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종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을 만드는데 위에 있는 점선은 12주 고가의 평균입니다. 12주 고가.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점선은 12주 저가의 평균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가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위로 고가와 저가까지 다 폭을 만들어서 하나의 밴드를 또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선 하나에 너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요. 때로는 특히 이제 내가 손절을 해야 돼서 나는 60일선에서 손절해야지, 나는 12주선에서 손절해야지, 이렇게 손절을 마음을 탁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 12주선을 탁 하향 돌파해 버리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손절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혹시 그렇게 손절을 칼같이 다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그 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들어붙으면서 올라가 버려.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또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제가 자꾸 요즘에 강조하는 게 여유인데요. 여유를 두기 위해서 12주 저가에 대한 이동평균과 12주 고가에 대한 이동평균을 둬서 그걸 하나의 권역으로 보는 거죠. 그 권역을 완전히 이탈하는지도 한번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2주 종가를 이탈한다고 해서 바로 가차를 없이 날리는 게 아니라 한 주 정도는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봐주는 거죠. 특히 12주 저가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게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종가상으로 이거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이탈했다가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12주 저가 부분까지 이탈 안 했다면 한 주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한번 가져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일종의 따지고 보면 미련이거든요. 지금 파는 게 손실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량이 만약에 많다면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이런 12주선을 이탈하는 것을 이용해서 3분의 1 정도는 덜어내고 그 다음에 추이를 다시 보고 혹시 다시 회복세로 들어오면 다시 3분의 1 덜어냈던 걸 넣을 수도 있는 가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을 좋게 본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이 없이 그냥 기술적 차트로만 들어가면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들락날락 하는 행위가 많아지고 거기에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하지만 1차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메일 프로그램을 꺼야지. 알람이 안 나오니까. 됐고요. 그래서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2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본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12주 아니라 그보다 더한 26주라든지 52주를 볼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121선이라든지 241선을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죠. 또 그 각각 해당하는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대응하는 방법은 천차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쌓으시고 또 공부하시다 보면 나는 6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더 마음에 와다. 나는 240일이 더 좋아. 그거는 이제 성향과 관련이 있죠. 좀 중기적이냐 장기적이냐 아니면 단기적이냐에 따라서 그런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0일 이동평균, 다시 말해서 12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4주 이동평균선을 보는데요. 4주는 뭐 눈치채셨겠죠. 그죠? 4 곱하기 5가 뭡니까? 20이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동평균선의 근간이 21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근간이 된다. 그걸 이제 일봉 차트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조금 여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봉 차트를 주로 보는 거고요. 그걸 어느 정도 주봉 차트에 대입하기 위한 이동평균선을 구하다 보니까 그게 4일선과 12주선이 되더라. 그게 20일과 60일에 해당하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12주 선역이 이제 이렇게 분홍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들 있죠. 이 선들, 이 선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이제 12주 최소자성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은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 선인데요. 예, 요 분홍색 선이 있죠. 요 점선으로 된 이게 이제 12주 최소자성이라고 하는 이동평균선의 종류가 많습니다. 뭐 단순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수도 저는 대부분 이동평균선은 다 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수라고 하는 이동평균선은 최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의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형태의 이동평균선이다 보면 됩니다. 뭐 잘 모르겠으면 단순을 쓰셔도 되고요. 단순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지수 이동평균선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구별을 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순 이동평균선보다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자성이라고 하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12주 최소자성을 쓰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또 저만의 또 다른 기법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건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거나 다른 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라 저 혼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일성 있게 설명해 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다. 61선, 21선을 사용하시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12주 최소자성 저는 상당히 중요한 선이에요. 이 선이 12주 최소자성과 4주 이동평균선의 그 어떤 관계, 상관관계를 통해서 저는 엄청난 중요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따지고 보면 그 주봉상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이긴 한데요. 그건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저 혼자의 개똥 철학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12주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우상향 중에 있죠. 분명히 우상향 중에 있고 현재 주가도 12주선 위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지금 이렇게 하락의 모습 특히 어제 오늘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하이비전 시스템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시장을 못 이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12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이제 보스티안이라고 하는 지수를 제가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보스티안이라고 하는 지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대신해서 보여준다. 쉽게 말해서 큰 글의 대금, 큰 글의 모습의 그 어떤 자취를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그 고가 저가 거래량이 전일 종가 대비 어떤 영향을 보이냐 이걸 이제 수치화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은 뭐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적인 부분은 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포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스티안스 Intraday Intensity Index라는 거예요. 보스티안스 Intraday Intensive Index. 보스티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스티안 1일 강세 지표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냥 저는 편의상 보스티안 지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는 보스티안 인트라데이 인텐서리 인덱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표의 해석법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 선이 있고 초록색 선이 있잖아요. 빨간색 선이 초록색 선 대비 골든이 난 자리를 이제 또 데드가 난 자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골든이 난 자리를 좀 강세적인, 쉽게 말해서 세력이 유입되고 있다는 느낌. 또 빨간색 이 선이 윗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는 거래 대금이나 또 그 강력한 세력의 힘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하향으로 꺾인다든지 또 이렇게 데드가 났을 때는 그 반대의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력이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력이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또 사용하는 차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이건 수급 차트인데 수급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여기 있는 선들은 이제 누적이에요. 누적이고 이건 지금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각 주 한 주마다의 그 수급을 의미하는데요. 이 수급은 빨간색은 우리가 흔히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면 누구죠? 지금 수급이라고 하면 3대 수급 주체가 있잖아요. 그죠? 개인,
우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외인,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3대 주체가 있잖아요. 3대가 주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일봉으로 보는 차트에는 개인, 외인, 기관을 다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서 그 수급 차트를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봉 차트에서는 크게 외인과 기관을 한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을 한편으로 봅니다. 사실은 외인 기관의 수급 세력의 그 양이 개인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편을 나누자면 굳이 세 편이 아니고 두 편을 나누자면 개인 대 외인 또는 기관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그 수급은 순수하게 개인과 기관과의 기관 외인의 합쳐진 그 두 편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빨간색 선으로 막대 그래프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기관이 그런지 외인이 들은지 많이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관이나 또는 외인들이 수급을 들어왔다. 매수를 보였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였던 것은 기관 또는 외국인이 매도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있는 선은 누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올라간다는 것은 외인 또는 기관이 물량을 사 모은다는 의미고요. 여기를 정점으로 물량을 팔고 떨어뜨린다는 것은 기관 또는 외인의 물량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보스티안 지수와 밑에 있는 수급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포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난주에 같은 경우를 보시자면 지난주에 여기에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번 주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수목금 3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게 뭐 밑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갈지, 그죠? 아니면 더 떨어져서 장대 음봉을 만들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건 이제 진행형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이미 지난주에 캔들을 보면은 음봉이었잖아요. 그죠? 고점에서 약간 도치 같은 그런 패턴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주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약간의 음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게 밀릴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조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수급 또한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빠져나갔었거든요. 지금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하이비전 시스템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주로 누가 상승을 시켰느냐 하면은 기관 또는 외국인이 상승을 시켰지 개인들이 상승을 시키지 않았어요. 개인들은 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밑에서 저점으로 매수를 하는 역할을 해왔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를 외인이나 기관들이 끌어올릴 때 개인들은 저가에 샀던 것을 팔기 바빴지 그걸 꾸준히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세력들은 못 됐어요. 개인들이. 그건 이제 종목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은 기관 또는 외인이 우리가 흔히 주포라 그러죠. 이 세력들의 힘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개인들은 끌어올리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워낙에 막대한 자금에 개인들의 자금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는 종목들이 제법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종목의 주인이 누구냐? 그 종목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외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렇게 가격을 올리는 종목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개인들도 그런 어떤 한 방향으로 밀고 가는 강력한 힘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되느냐? 다시 예전처럼 기관과 외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세력이라 그러고 그래서 수급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들이 막 사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그 개인들의 그 자금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그걸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보스티안 지수를 통해서 세력에 빠져나가고 들어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충의 어느 방향성을 지금 세력들이 빠져나가니까 좀 조심해야 될 위험한 그런 구간이구나라는 정도의 수준은 늘 감지하시면서 가는 게 좋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차트에서 확인하는 것은
제가 다시 사용하는 차트인데요. 지금 아까 하얀색으로 보여드렸던 차트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시려고 했던 거. 왜냐면 제가 쓰는 차트는 너무 선이 많이 복잡하게 그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 차트를 새로 똑같이 하나 만들어서 그냥 쓰는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설명드리려는데 피보나치 수열은 제가 여기 그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 차트를 이용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 쉽게 말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파동의 저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 파동의 시작점이었어요. 여기가 이 파동의 저점 시작 부분이었거든요. 이때부터 꾸준히 물론 중간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었지만 꾸준히 올라가서 현재 고가를 여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점과 이 고점을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을 그리는 툴은 모든 HTS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그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걷는 이유는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마디의 선들이 나옵니다. 총 5개의 선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4개인데요. 요 마지막에 74%에 해당하는 요 선은 제가 따로 하나 더 넣은 겁니다. 보통은 이 선은 없고요. 여기 위에 4개의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에 그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여기에 해당하는 라인들이 조금 지지세를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중에서 특히 38%에 해당하는 선, 그 다음에 50%에 해당하는 이 두 선, 상당히 강한 지지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선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가가 쭉 떨어지면 물론 24%에 해당하는 14,678원대에서도 지지세가 확인될 수 있어요. 지지가 되고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상 더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맞고 올라갈 확률과 맞고 뚫고 내려갈 확률 중에 뭐느 확률이 높느냐? 맞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통계로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24%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38% 지지선이 있잖아요. 38% 지지선에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을 것인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보다 38%가 훨씬 더 강한 지지선, 그보다 더 중요한 지지선은 50%에 해당하는, 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떨어질 때 이 절반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떤 파동에서 50%를 못 지키고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많은 힘이 생기고 아랫방향으로 가는 힘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돌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너지더라도 50% 선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24% 무너질 수 있어요. 38% 무너질 수 있지만 50%까지 무너진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50% 선에 어떤 색깔의 선이 하나 있나요? 파란색 선이 있죠. 제가 아까 적정주가로 계산했던 2021년의 적정주가 하단 밴드입니다. 이 밑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2021년 실적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점 영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으냐? 아닙니다. 가격이 싸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적정주가 하단 밴드를 뚫고 내려가는 가격이 연출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적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수급, 세력들이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지 회사 내부에 무슨 유상증자나 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꾸며지고 있는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저점 밴드를 뚫고 내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100원, 11,400원, 11,300원 요 근역대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이 지금 11,410원이라고 해서 11,410원이 정말 중요한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호가도 다르고요. 그죠? 호가도 다르고 이건 지금 50원짜리 호가이기 때문에 호가도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언저리를 보시는 거예요. 한 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권역권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 권역권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 왜? 정말 이 종목을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 50% 부분을 훼손해가면서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려지면 다시 회복해서 올리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고 다시 여기에 엄청난 저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안 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피보나치 수요를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일간 차트인데요. 자, 일간 차트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레벨단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하이비전 시스템의 레벨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레벨의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레벨단이 너무 폭이 크면 제가 중간을 잘라서 중간에서 윗부분을 상위 부분을 사용하든 하위 부분을 사용하든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고 했죠. 네, 저는 지금 현재 상위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폭이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거의 22% 정도 돼요. 22%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걸 반으로 자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상위가 10%, 11%밖에 안 돼요. 이게 최소한 15% 이상 또는 20% 정도가 돼야 그래도 이 변동성이라는 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이 세워지는데 이게 너무 작으면 문제가 됩니다. 뭐 전략 세우자마자 금방 손절을 하라고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조금 더 그 다음 레벨, 그러니까 지금 원래의 레벨 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3층, 2층, 1층이 있는데 가운데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3층, 2층 이 두 근형을 이용해서 그걸 또 세분화해서 3층, 2층, 1층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은 14,400원 단 아래로 보고 16,850원 단을 제일 상한선으로 봅니다. 이 사이에서의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되겠다. 말씀드린 대로 3층, 2층, 1층의 적절한 비율로 물량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저께 제가 종목 리뷰 시간에 설명을 SPC 탑립을 통해서 설명을 좀 깊게 드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중앙선 15,634원 지금 현재 제가 그어놓은 이 레벨 단의 중앙선이 15,634원이 가급적 평균 단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3층, 2층, 1층으로 떨어질 때 3번, 올라갈 때 3번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착하게 딱딱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안 생겨요.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매매 전략.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신규를 접근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일부터 산다면 1층 권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럭키한 거죠. 미리 이 종목을 좋게 보고 3층에서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3층에서 좀 샀을 거고 2층에서 좀 샀을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가 지금 15,634원에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보다 조금 높게 될 수 있죠. 그러면 1층 저점부에서 꼭 한번 추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래야 평균 단가가 이 15,640원에 근접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갈 때도 언제는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물량을 더 늘려나가는 차원에서 상승할 때 추가로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16,850원이 돌파되는 상황이 와서 레벨업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매매 중지, 사지도 팔지도 많은 매매 금지 구역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이 봉 있죠. 이 봉. 지금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 양봉이 사실상 이 레벨단을 돌파했죠. 그래서 레벨업이 시작되는구나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벨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음봉 맞으면서 밀려버렸어요. 레벨업 실패입니다. 레벨업이 실패됐기 때문에 다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어디까지 밀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밀릴지 아니면 중간까지 밀렸다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살짝 밀리는 척하다가 반등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것 뿐이라고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벨단은 이런 상황이 있다.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려는 분들은 대충 적어 놓으세요. 14,400원 단, 16,850원 단을 레벨 단이다. 그걸 3등분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 3등분선은 HD상에 있습니다. 다 툴이. 그걸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신 다음에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거래량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봉상 거래량을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요. 주봉보다는 일봉을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은 다른 사람들이 쓰시는 그 차트와 달리 저는 이제 초록색과 연두색을 사용하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선을 평균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빨간색 선은 20일 평균입니다. 거래량의 평균입니다. 저는 이제 이 차트를 정확하게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사용합니다. 설정을 할 때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사용합니다. 사실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쓰시든 거래 대금으로 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거래 대금을 쓴다. 그리고 빨간색은 20일 평균이다. 거래 대금의 평균이죠. 지금부터 그냥 편의상 제가 거래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량을 어떻게 주로 이제 분석을 하느냐면 20일 밑에 있는 거래량 있잖아요. 제가 이 초록색으로 한 이유는 제가 이걸 잔디라고 생각합니다. 잔디밭. 풀이라고 생각해요. 풀에 이제 이렇게 강한 짙은 풀도 있고 아주 연약한 연두색 풀도 있다. 이렇게 그냥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20일 거래 대금 밑에 있는 그 선은 그 거래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못 그려. 자, 이렇게 대충 해 놓고 보면은 이 밑에 있는 20일 평균 밑에 있는 거래 대금은요. 장이 열리면 무조건 발생하는 거래량이에요. 아니, 누군가 사고 오늘 뭐 잔금 치러야 되니까 돈 찾아야 물량 팔아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급전이 필요해서 지금 주식 팔아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정말 좋게 보고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매매가 생기잖아요. 매매가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매매가 일어나잖아요. 그 거래량은 무조건 생겨요. 거래 정지 종목 아닌 이상이야 모든 종목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20일 거래량 평균이 안 되는 거래량은 무조건 생기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게 어떤 기록할 만한 놀랄 만한 어떤 매도의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지워버린 이유는 여기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삐죽삐죽 튀어나온 이 선들만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초록색 선이 있고 연두색 선이 있고 초록색 선이 있고 연두색 선이 있잖아요. 초록색 선은 진한 초록색 선은 양봉일 경우에 제가 초록색을 칠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연두색 선은 음봉일 경우에 연두색을 칠하게 해놨죠. 양봉, 음봉,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양봉에 해당하는 초록색 선을 얘와 얘를 쌓아 보세요. 스택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만큼을 여기다 쌓는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 연두색에 해당하는 얘도 두 개를 이렇게 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특정한 구간에서 초록색 길이, 연두색 길이를 서로 쌓은 길이를 이건 눈대중으로 봐도 돼요. 뭐 이렇게 자로 재듯이 할 필요 없이 금방 캐치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금방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살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력의 힘이 물량을 팔려고 하는 연두색 세력의 힘보다 더 강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수치화해낸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그게 MFI라는 보조 지표, OBV라는 보조 지표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 차트를 여기 보면 이제 이 차트가 이제 이게 MFI고 이게 OBV라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보조 지표를 이용 안 해도 거래 대금은 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량은 우리가 늘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보면 지금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을 사려고 도르는 세력이 더 많아요? 아니면 물량을 팔려고 하는 세력이 더 많아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오늘 여기서 끝났다고 쳐요. 그죠? 이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두색보다 20일 밑에 거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이 종목이 사실상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일부러 안 나가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기회를 포착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금액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못 빠져나간 이유가 분명히 두 가지라고요. 안 팔든지 아니면은
못 팔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력들이 못 나왔다. 그러면 이걸 자세히 며칠 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어요.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잖아요, 주포들이. 그냥 이 그림자, 거래량은 못 속이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측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보조지표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HTS를 처음 탁 깔아서 열면 딴 거 없잖아요. 캔들하고 거래량 두 개밖에 없어요. 뭐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한 뭐 두세 개. 그걸 나에 맞게끔 다 변경하는 거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캔들, 거래량 이 두 개만 갖고도 사실은 매매가 가능할 수 있어요. 거기에 확률적 수치, 확률성을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경험치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로 끝, 어떻게 보면. 볼린저 밴드 잠깐 설명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쿼카의 아카데미를 통해서 볼린저 밴드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지금 그 오른쪽 상단에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저는 20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고요. 20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은 21이동 평균을 빨간색 21이동 평균선입니다. 21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은 21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밴드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96% 정도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가가 그 밴드 안에 있고 그 밴드 밖으로 아래든 위든 나갈 확률은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 꼭 참조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시기 편하게 이 차트를 이용할게요. 자,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가 핑퐁을 하는 거예요. 아래로 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렸다. 아래 위 핑퐁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중심선 21이동 평균선이 가끔 해방을 와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맞았으니까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밑으로 와야 돼요. 밑으로 와서 밑을 맞아야 돼요. 그 밑을 맞았으면 또 위로 올라가야 돼요. 또 위를 맞았으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디서 걸렸냐면 21동 평균선에 걸려서 야 내려가지 마 올라가 하고 쳐버렸다고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쭉 내려오죠. 21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안 받고 그냥 풀어버려요. 그럼 내려와요. 그럼 밑을 맞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죠. 여기서 21동 평균선을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 위에 있는 상단으로 만나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다시 이제 내려왔지만 내려오는 척하다 다시 올라갔다 지금 다시 내려와서 20일의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내일 지나봐야 알죠. 일단 오늘은 살짝 21 이동 평균선 밑으로 떨어졌죠. 그죠? 살짝 떨어졌죠. 하루 떨어졌다고 떨어진다고 안 했잖아요. 저는 여유를 둔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있잖아요. 저가 평균, 고가 평균, 가운데 이동 평균. 그만큼 여유를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막 올라가면 또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뭐 이게 뭐 수축이 될지 팽창될지 이제 주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위를 향해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뚫고 내려가면 밑에 있는 하단선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중앙 뭐 이런 이 중간 부분에서의 어떤 해석을 볼린저 밴드로 잘 하는 게 아니라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했을 때, 하단을 이탈했을 때, 이탈했다는 말이 이탈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이탈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시점을 잡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때 의미를 두죠. 그래서 제 영상을 나중에 볼린저 밴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첫 번째 음봉, 양봉은 무시하고요. 음봉은 무조건 위험한 봉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밑에서 올라가는 양봉.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밴드 선하고 이탈이 돼야 됩니다. 꼬리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이탈된, 완전히 떠나버린 이 양봉을, 상당히 중요한 양봉을, 시작의 양봉을 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여기서 떨어진 음봉이 발생하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음봉은 중요하지 않아요.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볼리지밴드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황은 볼리지밴드 상단을 이탈한 상황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21선에서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더 밀려서 밑에 있는 하단 밴드까지 내려올지, 하단선까지 내려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밀리면 밑에까지 내려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7, 80%, 뭐 90%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일목균형표 잠깐 볼게요.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름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정말 어려운 그런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름대, 이건 여기는 이제 선행스팬 1이라는 것과 선행스팬 2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두색 선이 있죠. 이게 이제 후행스팬이라는 겁니다. 후행스팬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차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기준선, 전환선 이런 선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준선, 전환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트에서 뺐고요. 26일, 52일, 9일 이런 선들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 날짜 수를 중요하게 보는 그런 보조 지표입니다. 자, 다른 거 다 볼 거 없고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26일 앞에 있는 선행스팬이 만들어져 있는 구름대의 위치 모양을 봅니다. 이 구름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선행스팬 1이 위에 있고 선행스팬 2가 밑에 있는 양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표시를 제가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합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선행스팬 1이 밑으로 있는 음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운. 그러니까 운이 뭐예요? 구름이잖아요. 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구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구름. 앞으로 선행스팬에 의해서 만들어진 26일의 미래의 구름이 어떤 색깔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운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앞으로 지금 추세가 계속 잘 가고 있다. 그 추세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체크할 게 그거고요. 두 번째 체크할 것은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위치가 구름대,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구름대의 위에 있는지 아니면은 주가가 그 밑에 있고 구름이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구름대가 여기 있고 주가는 위에 있잖아요. 캔들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좋아. 얘도 좋았다 그랬죠 아까. 얘도 좋아. 그 다음 세 번째 후행스팬. 후행스팬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후행스팬에 해당하는 그 캔들 단위 있잖아요. 네, 가격대죠. 그 가격대보다 이 후행스팬이 위에 있느냐 아니면 후행스팬이 이 밑에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얘도 좋아. 그러면 일목균형표 상에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이 차트를 좋게 봐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 구름대는 일종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지지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지를 못하고 뚫고 내려가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후행스팬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가격대 캔들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정말 위험하고요. 심지어는 더 떨어져서 구름대 밑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 죽은 차트가 됩니다. 절대 접근하시면 안 돼.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만큼 정말 위험한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시면은 더 떨어져도 돼요. 왜냐면 이만큼의 여유가 있잖아요. 더 떨어져도 돼. 이만큼의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지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 받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가 얼마냐? 바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될까요? 가격대가. 한 14,000원 정도 되겠네요. 14,000원 정도 되면 최소한 14,000원 정도는 지지를 받지 않겠어? 더 떨어져. 한 번 더 떨어져 봐. 더 떨어져 봐. 이때 지지세를 테스트해 보겠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제가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스토캐스틱 차트죠. 제가 간단하게 그냥 종목 리뷰를 매일 데일리로 할 때는 뭐 다른 차트보다도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그냥 보여주고 설명을 많이 드리죠. 스토캐스틱 차트는 총 4가지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차트를 사용합니다.
이 각각에 해당하는 기간의 에너지 값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는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나 지금은 윗방향이죠. 상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빨간색 선, 이 K값이 시그널 선 위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초록색 선인 계속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상향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담보로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추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더군다나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위치가 70 이상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50 이상이라면 괜찮고요. 이게 50 밑으로 떨어져서 계속 밀리면 그때는 추세 이탈입니다. 하방으로 추세가 변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정이 더 크게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때도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밑에 있는 상위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좋은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회복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얘 또한 그 밑에 상위 연봉을 보고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보고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체크하는 겁니다. 방향성을. 얘가 무너졌어? 얘가 지켜주겠지? 얘가 무너졌어? 얘가 지켜주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들 일간, 주간, 월간, 연간이 다 무너졌어. 다 밑방향으로 방향을 내려 꽂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떨어지고 있고, 이것도 떨어지고 있고, 이것도 떨어지고 있고, 이것도 떨어지면 그 종목은 끝난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도 이탈하고 있을 거고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밑으로 하방으로 터지고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확인될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의 실적도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이 스토캐스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로 여러분한테 종목 리뷰할 때는 이 스토캐스틱을 항상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차트는 DMI라는 지표인데요.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보는 DMI 지표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흰색 바탕으로 조금 쓸데없는 지표들 뺐고요. 여기 보시면 메뉴에 있는 것이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인데 수급은 이제 여기 초록색이 기간이고요. 파란색이 개인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외인입니다. 그래서 주가 추세를 쭉 보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때는 누가 끌어올렸느냐? 주포인 외인이나 외인이나 기관이 끌어올렸고요. 그땐 개인이 팔았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기관이나 외인은 좀 빼는 반면에 개인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수급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게 조금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보면은 조금 수급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죠, 그죠? 외인들도 좀 팔고 있는 모습, 이제 기관들도 좀 팔고 있는 모습, 외인들도 뭐 그렇게 크게 매기를 안 넣고 있죠. 밑에 있는 DMI 지수는 여기 이제 D 플러스 값이라는 게 있고 D 마이너스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D 플러스 값은 빨간색이고 D 마이너스 값은 파란색인데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법이 아주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있어야 돼요. 빨간색이 위에 있어야지 빨간색이 밑에 있는 구간에 내려온다. 좋은 구간이 아닙니다. 이때도 이틀 동안 잠깐 내려왔지만 3일째 금방 복귀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죽다 살아난 거죠, 그죠? 지금도 D 플러스 값이 약간 하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D 반대로 얘랑 얘는 사실 대칭의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D 마이너스 값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젠가 이게 크로스 나면 큰일 나요. 크로스 나기 전에 턴어라운을 해줘야 돼요. D 플러스 값이 턴어라운에서 우상향을 하면 D 마이너스 값도 우하향을 합니다. 서로 대칭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ADX라는 지표인데요. 이 ADX는요,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D 플러스 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이 ADX도 천천히 그 방향을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ADX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요.
ADX 위치가 D 플러스가 위에 있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빨간색 색인 D 플러스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X가 있고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값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과열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ADX가 미친 척 D 플러스 위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고 나면 여기가 아닌가요? 하고 밑으로 내려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초록색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빨간색이 올라가서 제자리를 찾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최근에 이 ADX 값이 이 맨 위로 올라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과열됐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이 조금 더 있을 틈을 이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확인하시면서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특기 확인하시면서 물량을 사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드실 수 있다. 왜? 실적이 바탕이 되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아직도 충분히 좋은 구간에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일간 차트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3층, 2층, 1층에 매집할. 왜냐면 14,4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난 매집할 거야. 나 조금 더 이 종목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13,200원까지도 여유를 두고 매집하고 싶어. 그러면 3층, 2층, 1층을 이런 식으로 다 써도 돼요. 그건 그때그때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난 정말 짧게 볼 거야. 정말 나는 손절을 짧게 보고 그냥 정말 짧은 그 기운을 느낄 거야.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였던 대로 이렇게 중간을 이용한 3층, 2층, 1층으로 설정하셔도 돼요. 거긴 법이 없어요. 내가 그만큼 리스크를 더 크게 떠안고 장기간으로 갈 것인가 아닐 건가에 대한 판단의 여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거기에는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레벨단을 만들어 놓고 한번 가보겠다는 건 그래서 떨어질 때 사 모을 거예요. 14,400원을 중심으로 잡고 왜 14,400원 밑에 바로 뭐가 있어요? 지금 구름대 있잖아요. 그죠? 구름대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60일 이동 평선도 거기쯤 있네. 그죠? 너무너무 밑에서 지지해 줄 게 많아요.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여기서 사줄게. 여기서 많이 사줄게. 접근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그걸 못 지키고 밀린다? 안녕, 미안해. 나는 여기까지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노려야죠. 이 종목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실적은 살아있으니까. 물론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매 분기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차트. DMI 차트고요. 또 하나 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엔블롭이라는 차트를 쓰긴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설정을 해서 쓰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그 가격의 위치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합니다. 엔블롭 차트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선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요 두 번째 라인 정도쯤에서 고점을 맞았던 기록이 있네요. 그죠? 여기서도 기록이 있고요. 내려올 때는 여기 첫 번째 라인에서 자꾸만 이렇게 걸리려고 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이번에 내려올 때도 이쯤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록을 역사적인 근거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대입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14,000원대네요. 14,500원, 14,600원. 그럼 제가 아까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14,417원.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물론 이렇게 떨어져서 쭉 또 내려갈 수도 있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야, 얘가. 더 밑에까지 내려와서 진짜 역사적인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밴드 안에서 주로 놀았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특별하게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 밴드 단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아시겠죠? 재밌으세요? 처음 주린이 분들께서 이 영상을 접하면 무슨 말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여러 종목들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잠깐 보세요. 보시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차트 중에 뭐가 있냐면은 헤이킨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이킨 차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증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만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헤이킨 차트를 약간 템포를 늦추기 위한 차트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일간에 해당하는 헤이킨 차트인데요. 일간에 해당하는 헤이킨 차트는 이때가 매수 사인이 떴거든요. 그러면 패턴을 만들어 나갑니다. 데드가 떴거든요. 패턴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게 뭐 짧으면 뭐 3일, 5일 정도, 길게는 2, 3주까지도 가요. 그리고 패턴 일봉이니까. 이걸 이제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조금 더 장기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봉 주간으로 보시면 여기가 매수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매도 사인이 안 떴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떴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걸 갖고 믿음을 갖고 쭉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데드가 떴거든요. 그죠? 이 데드 골드 매도 사인 떴거든요. 매도 사인, 매수 사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직전에 칼라가 다른, 쉽게 말해서 양봉이면 음봉, 음봉이면 양봉의 그 바디를 잡아먹는 봉이 나오면 신호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양봉이었잖아요. 그죠? 양봉인데 음봉이 떴는데 그 음봉이 그냥 음봉이 아니라 이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온 잡아먹은 긴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매도 사인으로 봅니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언제 매수 사인인가요? 여기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저는 매수 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수 사인은 언제 보느냐? 그 전에, 직전에 있는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는 첫 번째 양봉이 나올 때 이때를 매수 사인으로 봅니다. 매수 사인이죠. 그리고 한 번도 매수 사인이 안 났어요. 이것도 음봉이 나왔지만 이걸 안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때도 지금 이 시가를 깨지 못했어요.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때 음봉이 이 시가를 깨먹었잖아요. 잡아먹은 음봉이 나왔죠. 색깔이 달라지면서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 사인으로 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다시 매도 사인이 바로 나긴 했지만 또다시 매도 사인이 났네요. 조금 정신없는 구간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좀 푹 많이 밀렸다가 다시 매수 사인이 떴습니다. 그리고는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죠. 이런 차트를 근데 주간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일간도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일간은 추세를 크게 본다기보다는 매수 매도를 그때그때 타점을 보는 겁니다. 저는 매수 매도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절대 분할로 매수 매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우는 정말 중요한 그 차트다. 지금 이 헤이킨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3은 안 됐어요. 그죠? 안 됐잖아요. 계속 지금 3일 전에 매도 사인 떴는데. 매도 사인 떴다고 해서 다 팔아버리냐? 일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념적으로 매도 사인 떴으니까 일부 팔 수는 있겠지만 뭐 안 팔아도 상관없고 그냥 다른 차트를 보면서 가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는 차트는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조금 여유 있게 다스리는. 이게 약간 늦거든요. 약간 늦습니다. 이 원리는 그 봉의 그 다음 날은 그 봉의 중간에서 시가가 형성되기 시작이 돼요. 딱 중앙에서. 그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딱 중앙에서 그 봉의 중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각 봉의 중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각 봉에서 중간에서. 뭐 이런 차트가 있다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용하는 차트를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관련한 노트죠. 네. 기본적 분석에서 보셨던 노트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조금 키울게요. 여기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고 뭐 이런 뭐가 있어요. 레이쇼가 있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이건 이제 지나간 과거고요. 현재는 오늘 23일이잖아요. 2월 9일이 가장 고점이었고 2월 23일 오늘 현재 가장 저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차트로 보면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는 겁니다.
2월 9일이 가장 고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날이 2월 9일이에요. 이날이 가장 고점이었죠.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언제 가장 저점이에요? 오늘이 가장 저점이죠.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난 건 아니고 진행 중인 그런 날입니다. 지난번 파동을 보면 여기에 가장 저점이었고 이 날이 가장 고점이었죠. 2월 9일이 가장 고점이었고 저점은 2월 1일이었죠. 2월 1일 날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을 했어요. 자, 보세요. 2월 1일 날 저점을 만들고 고점이 2월 9일이었어요. 거래일 수는 총 6일이 올라갔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데이터에서 레이쇼를 구하면 얼마의 레이쇼가 나오면 상승 힘이 0.38이에요. 올라가는 힘이 0.38이라는 거예요. 0.38. 잘 기억해 두세요. 0.38. 올라가는 힘이 0.38이라는 레이쇼로 올라갔다. 0.38이라는 힘의 세기로 올라갔다. 자, 다시 내리고. 자, 반대로 이번에는 내려오는, 그죠? 2월 9일이 고점이잖아요. 이날이 고점이잖아요. 지금까지 쭉 며칠 동안 내려왔죠. 며칠 내려왔냐면 총 8일이 내려왔어요. 영업일수로. 8일이 내려왔는데 그 레이쇼를 구해보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출발했던 2월 1일의 수준이랑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비슷하게 내려왔어. 근데 떨어질 때의 힘은 0.17이에요. 올라갈 때 힘이 떨어질 때 힘보다 더 강해요. 0.38이 0.17보다 강하잖아요. 0.38이 0.17보다 강하잖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올라갈 때는 힘있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힘이 없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그 다음 파동은 상승 파동이 나오겠죠. 이제 상승 하락, 상승 파동이 나올 차례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상승 파동,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무조건 반복하게 돼 있어요. 기술 지표상 만들어진 구조가. 그러면 올라갈 때는 강한 힘으로 떨어질 때는 약한 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다음에 올라갈 때 훨씬 좋은, 쉽게 말해서 가격이 훨씬 더 좋게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 레이쇼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스토캐스틱의 지표와 가격의 변동폭을 이용한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같은 힘을 줬어요. 사실은 이 힘이랑 이 힘이 같아요. 같은 수준의 레벨이잖아요. 그죠? 이 힘이랑 이 힘이 같은데 이 정도 힘을 줬는데 주가는 확 올라버렸어. 내려올 땐 이 정도 힘을 똑같이 줬는데 주가가 조금만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 이 파동은 계속 상승에 더 좋은 파도로 무게중심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 구간이 다음에 상승 파동에 있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캐스틱의 기본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 표시로 할 수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노트를 꺼내서 계산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죠. 그래서 이 파동이 약하게 내려온 파동이기 때문에 다음 파동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얘가 이렇게 떨어진 똑같은 힘을 줬는데 별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뭐 때문인지. 올라갈 때는 똑같은 힘을 줬는데 훅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조정 파동 이후에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는 지금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걸 이 스토캐스틱의 이 차트만 가지고 보기 힘드니 제가 그 레이쇼를 매뉴얼로 구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보조지표를 하나 안 만드는지 몰라. 어쨌든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제가 50분 이상을 안 넘기는데 오늘 말이 많았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 분석을 마칩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레벨단이 있잖아요. 그죠? 레벨단에서 3등분 분할했죠. 여기서 적절한 비율로 사모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바닥으로 잡고 레벨단의 하단을 바닥으로 잡고 그때 사모을 때 어떻게 사모으냐? 이 가격대에 온다고 사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격 구간에 왔을 때 그때의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라든지 다른 기타 보조 지표들을 보면서 살 구간인가를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톡이 살아 있어야지. 이게 밀려서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진다고 같이 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격대에 왔다고 해서 사라는 게 아니라 그 가격대에 왔어. 그러면 지금 사도 돼? 다른 보조 지표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여기 오면 사고 여기 오면 사고 여기 오면 사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분할이라는 게. 가격이 어디에 사질지를 몰라. 여기서 사질지 여기서 사질지 같은 1층이라도 1층 바닥에 사질지 1층 높은 데 사질지 다른 여러 가지 보조 지표에 따라서 거래량이나 볼리스 밴드나 여러 가지 일목균형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판단을 종합적으로 내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떨어질 때 살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다 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왜? 14,400원 안 지켜주면 나 너 보낼 거야. 나 너랑 떠날 거야. 그게 기조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다시 만나더라도 나 여기 무너뜨리면 나 너 버릴 거야. 아, 좀 표현이 이상하네. 너 버릴 거야. 취소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너하고는 빠이빠이. 그런 기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라인이. 아시겠죠? 1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예, 앞으로는 더 빨리빨리 진행해서 아무리 늦어도 50분 안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